2005년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피의자의 성씨만을 따와서 불리는 이른바 엄여인 사건입니다. 피의자 엄씨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남편, 모친, 친오빠를 비롯한 가족들의 목숨을 빼앗거나 다치게 하는 등 그 무서운 사건 내용으로 인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엄여인과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마리 힐리 사건입니다. 오드리 마리 힐리는 1933년 알라바마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꽤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마리 역시 별 문제 없이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녀는 18살이 되던 1951년에 프랭크 힐리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마이크와 캐롤이라는 두 자녀를 두게 됩니다. 남편 프랭크는 그다지 돈을 잘 벌어오지 못했기에 그녀의 가정은 조금 가난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 역시도 회사를 다니며 비서 업무를 맡아 맞벌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는 꽤 낭비벽이 심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돈이 많이 필요했고 회사 상사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남편 프랭크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외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많았지만 마리는 당시 시대상으로 굉장히 가정적이고 친절한 여자로 주변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대접을 정성스럽게 잘해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업무차 찾아온 경찰들에게도 차나 음료수를 대접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그녀는 케이크나 쿠키 등을 잘 구워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꽤 좋았다고 합니다. 한번 장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유도 받았지만 그녀는 굳이 빵집을 열 생각이 없었던 듯합니다. 남편 프랭크 역시도 그녀가 만들어주는 케이크와 쿠키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식사를 끝마치고 나서 그녀가 가져다주는 후식을 자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랭크의 건강이 나날이 나빠졌습니다. 1975년 그는 한 병원에 들러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가 얼마 전부터 겪게 된 소화불량 및 복통 때문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프랭크가 겪는 것과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들 마이크 역시도 복통을 겪었는데요. 학교 때문에 잠시 집을 떠난 동안 증상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프랭크는 병원에서 급성 간염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러나 왜 간염이 생겼는지 원인은 불명이었습니다. 결국 1975년 5월 25일 프랭크는 간염과 그로 인해 생긴 합병증 때문에 사망하게 됐습니다. 아내인 마리의 허락하에 부검이 진행되었으며 부검 결과 프랭크의 간, 콩팥, 그리고 다른 장기들에 심한 염증이 진행되었음이 밝혀집니다. 일반적인 급성 간염 증세와 비슷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그의 사인을 급성 간염이라 적었습니다. 남편의 사후 마리는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으로 약 3만 달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미망인이 된 그녀를 위로했으며 그녀 역시 매우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려지게 된 사실이지만 이 보험은 그녀가 남편 몰래 들어둔 것으로 아마도 남편은 이 보험에 가입된 사실조차 몰랐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년 후인 1978년 마리는 또 다른 보험을 들었습니다. 바로 딸 캐롤에 대한 보험이었는데요. 약 2만 5천 달러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을 들어놨던 것입니다. 캐롤이 보험 가입에 동의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몰래 가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딸 캐롤 역시도 어머니인 마리가 만들어주는 쿠키와 케이크 등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묘하게도 캐롤 역시도 아빠가 겪은 것처럼 소화불량 및 구토, 복통에 시달리게 되지만 마리는 캐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집에서 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리는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주사 놓는 방법을 배워와 진통제를 구입한 뒤 캐롤에게 직접 주사를 놔주기도 했습니다. 캐롤은 병원에 가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역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마리가 가입시킨 보험은 보험 가입 후 1년 내에 병원 진료 기록이 남을 경우 보험이 해지되는 것이었기에 보험 가입을 유지하기 위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캐롤은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제대로 가지 못한 채로 집에서 마리가 놔주는 진통제만을 맞으며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캐롤은 팔다리에 감각이 없다고 말했고 그녀의 비명소리가 이웃에까지 들렸기에 이웃 사람들이 어서 병원에 데려가 보라고 말합니다. 결국 마리는 그녀를 데리고 응급실로 갑니다. 병원에서는 캐롤에게 여러 테스트를 거쳤는데요. 여기서 수상한 사실을 몇 가지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캐롤의 팔에 주사바늘 자국이 있던 것, 두 번째로 중금속 중독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롤이 딱 봐도 심각할 정도로 말랐기에 영양실조를 비롯한 학대도 의심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그녀를 신고하려 했지만 마리는 딸이 아파서 그런 것뿐이라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마리는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캐롤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이 원인이 되었는데요. 바로 그녀가 병원에 끊어졌던 수표가 허위로 작성된 수표라는 것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퇴원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캐롤은 해당 병원에서 조금 더 자세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손톱 끝에 생긴 선명한 백색 줄무늬와 그녀의 증상을 종합해 비타민 부족 및 중금속 중독을 확신합니다. 캐롤의 모발을 채취해서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놀랍게도 그녀의 모발에서 정상인의 약 100배가 넘는 중금속 성분이 검출됩니다. 그것은 강력한 독성 물질 중 하나인 비소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즉시 이 결과를 경찰에 알렸으며 경찰에서는 허위 수표 작성으로 체포된 마리의 죄목을 딸의 살인 미수 혐의로 변경합니다. 경찰은 마리의 자택에서 수색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알 수 없는 작은 빈 병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병 안에 남아있던 가루를 테스트한 결과 비소로 밝혀집니다. 마리의 집에 남아있던 일부 음식물에서 정상 수치를 벗어난 비소 성분이 검출되었고 심지어 그녀가 딸에게 직접 놓아주던 주사기 안에서도 비소 잔여물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프랭크의 여동생도 마리의 집 찬장에 숨겨져 있던 쥐약을 하나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쥐약에는 보통 비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쥐약의 제조 날짜와 유통기한을 보니 바로 그녀의 남편 프랭크가 사망하기 전 시기와 겹친다는 것을 경찰이 알아냅니다. 프랭크 역시도 살해생전 딸인 캐롤과 비슷한 증세를 겪었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 프랭크가 묻혀있는 묘지에 찾아가 그의 시신을 파내어 부검했는데요. 프랭크의 시신에 남아있던 모발에서도 역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의 비소가 검출되어 사실상 마리가 남편 프랭크의 목숨을 의도적으로 해쳤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녀의 범죄를 피할 수 있었던 아들 마이크가 뜻밖의 증언을 합니다. 자신이 어릴 적 외할머니 역시도 아빠와 여동생이 겪은 것과 똑같은 증상을 보이다가 얼마 후 숨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마이크의 이 증언에 따라서 마리의 어머니 묘지를 찾아내 또 한 번 부검을 실시합니다. 충격적이게도 마리의 어머니 모발에서도 적지 않은 수치의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또 다른 증언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집에 간간히 놀러왔던 이웃 사람들이나 심지어 그녀의 집에 잠시 들러 커피를 대접받았던 경찰관들의 증언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녀가 내어준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는 항상 알 수 없는 복통에 시달렸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마리가 비소를 사용한 뒤에 컵이나 그릇을 제대로 닦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사용했던 비소의 잔여물이 식기에 그대로 남아서 거기에 담긴 커피와 음식을 먹은 이들도 약하지만 비슷한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들 마이크는 학교와 일 때문에 집에서 떨어져 지냈기에 무사할 수 있었는데요. 그 역시도 집에서 가족과 지낼 때에는 늘 복통에 시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남편 프랭크에 대한 살인 혐의와 딸 캐롤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마리를 기소합니다. 그녀의 어머니의 경우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공식적인 혐의로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곧 기소되었지만 법원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바로 그녀에게 보석을 허가한 것이었는데요. 보석금을 내고 곧바로 구속에서 풀려난 그녀는 근처 모텔에 가명을 대고 투숙했습니다. 며칠 뒤에도 방을 빼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주인이 그녀의 방에 들어갔지만 마리는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메모가 한 장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를 누군가 납치해 간다는 내용의 메모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마리를 찾을 수는 없었고 이렇게 그녀는 행방불명되고 말아버립니다.
1981년 플로리다에 사는 존 호머는 한 여성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 여성과 몇 개월간의 교제 후 같은 해 5월에 혼인을 하게 됩니다. 여성의 이름은 로비 해넌이었습니다. 로비는 굉장히 친절하고 밝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존이 특히 좋아했던 것은 디저트로 그녀는 케이크와 쿠키를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로비가 존에게 텍사스에 다녀온다고 말합니다. 언니의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존 역시 함께 따라가려 했으나 그녀는 혼자 갔다 오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며칠 뒤 존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텍사스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요. 바로 로비의 언니라고 밝힌 테리였습니다. 로비가 무사히 잘 도착했다는 전화였는데요. 그런데 또 얼마 뒤에 뜻밖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번에도 전화를 건 것은 역시 테리였습니다. 그녀는 로비가 텍사스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 숨지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존은 지금 당장 자신이 텍사스로 가겠다고 하지만 테리는 그녀가 죽은 뒤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고 몸은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기증했다고 밝힙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일단 존은 알았다 대답했고 테리는 곧 자신이 존을 만나러 갈 테니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이후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는 한 여성을 보고 존은 기겁하듯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로 며칠 전 죽었다고 연락이 왔던 그의 부인 로비가 집 앞에 서 있던 것입니다. 머리색이 금발인 걸 제외하면 똑같은 얼굴이었는데요. 존은 그녀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는데 뜻밖에도 그녀는 자신은 로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로비의 쌍둥이 언니인 테리라고 말했는데요. 일란성 쌍둥이라 똑같이 생긴 거라고 말합니다. 테리는 그냥 동생이 살던 이곳에 정착하고 싶다며 존을 설득했고 끝내는 둘이 동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테리는 존의 커피 취향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커피에 크림과 설탕을 얼마나 넣는지도 미리 아는 것처럼 행동해 존의 의구심을 샀는데요. 그녀는 동생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쿠키와 케이크 역시도 한치의 오차 없이 똑같은 모양 그리고 똑같은 맛이었기에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존의 동료들은 그녀가 로비와 동일 인물이 아닌가 싶어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녀의 뒷조사를 부탁합니다. 탐정이 조사해 알아낸 것들은 꽤 놀라웠습니다. 로비가 죽은 뒤 해부용으로 기증했다는 의과대학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으며 장례를 열었다는 교회 역시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때 뜻밖에도 테리가 다시 체포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허위 수표 때문이었는데요. 그녀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존의 동료들이 탐정에게 부탁해서 알아낸 자료를 경찰에게 제공합니다. 결국 경찰에서는 테리의 신분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행적을 역추적해 끝내 테리가 누구인지 알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3년 전 도주한 마리 힐리였습니다. 로비 해넌, 테리 마틴이라는 위조 신분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자신의 신분 도용 사실과 허위 수표만 진술했지만 이후 여죄를 밝히는 과정에서 정체가 드러났으며 그대로 알라바마주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리는 1983년부터 수감 생활을 시작합니다. 줄리아 터트윌러 여성교도소에서 징역을 받았는데요. 그녀는 꽤나 성실하게 징역을 받았기에 모범수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여성교도소에서는 모범수에게 제공하는 한 가지 특별한 혜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해진 기간, 정해진 장소에서 가족과 함께 외출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1987년 마리는 3일간의 외출권을 받은 뒤 존과 함께 교도소에서 정해준 모텔에 투숙합니다. 그런데 모텔에 투숙한 그 다음날 존이 잠시 외출하고 돌아오니 그녀가 또 사라져 있었습니다. 4일간의 수색 끝에 제보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느 집의 뒷마당에서 발견되었는데요. 그녀를 처음 발견하고 제보한 신고자는 마리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마리는 며칠 뒤 숨졌습니다. 급성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이었는데요. 며칠 동안 추운 곳에서 돌아다녔기에 저체온증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의 시기에는 비소 등을 포함한 독을 사용한 범죄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기술이 발달되어 어지간한 독은 전부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그녀의 마지막 남편이었던
존 호먼 역시 마리의 정체를 끝까지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겉으로는 친절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마리는 돈을 위해 가족의 목숨을 이용했습니다. 비슷하게 한국에서도 벌어졌었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사건인 엄여인 사건과 상당히 흡사해 보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마리 힐리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